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전력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전력공학은 공부하신 분들이 또 두 가지로 얘기하세요. 필기만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뭐 계산 문제도 많이 없고 그냥 문제답 위주로 하면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은 한 괜찮은데, 실기를 대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수학적으로나 어려운 게 많습니다. 수식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진행은 필기와 실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를 해가지고 중간 정도 레벨로 수업을 할 겁니다. 물론 필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실기를 위해서 너무 깊이 있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런데 공부하신 분들이나 뭐 공부하신 선배들이나 혹은 카페나 다산에도 합격 소개를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 자격증 실기를 합격해야 최종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이 실기는 전력공학이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기에서 한 내용 거의 전부가 발전공학 부분을 좀 제외한 거의 전부가 실기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했던 내용 실기에서 반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기 공부할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되시면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력공학에 대해서 차례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은요, 1장부터 6장까지 전선로부터 이상전압 및 보호 계전 방식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송전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보내는 거 송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변전소는 송전과 배전의 경계입니다. 송전과 배전, 전기를 보내고 받는 것을 그 중간이 변전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장 9장은 배전이고요. 전기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 10장, 11장, 12장은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말 그대로 발전입니다. 발전이. 그래서 앞부분 송전, 그 다음에 변전소, 그 다음에 뒷부분 배전의 마지막에 발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뒷부분 가시면 2016년부터 출제 범위에 추가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론까지 해서 전력공학이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1장 먼저 전선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전력공학도 그냥 막무가내로 공부하신다기보다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1장에서 전선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전선로에 대한 선로 정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뭐 고장 계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약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갖고 공부하는 거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1장 전선로니까 전선로만 돼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약간 틀려요. 네, 그래서 일단 순서가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전선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로는 그래도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요, 다른 2장, 3장, 4장 이런 부분들보다 조금 그래도 할만하실 겁니다. 수식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고 그냥 개념 정도 기억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보세요. 전선로를 시작하는데, 전선로를 전로라고 합니다. 뭐요? 전선로, 전로. 전기가 지나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전기가 지나가는 길인데 전선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전선로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계신 거, 요게 뭘까요? 요거 전봇대죠, 맞죠? 전봇대입니다. 전봇대를 잘 보시면 요렇게 에다가 있죠. 요게 그 다음에 전선이 있습니다. 애자와 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전봇대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받쳐 놓은 거 있죠. 선으로 당겨 놓은 거 있죠. 요렇게 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로가 뭐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게 뭐냐면, 첫 번째 보세요. 요것들을 뭐라 그래요? 요거 당연히 전선이라 그러죠. 전선.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전선을 지지하는 것, 전봇대에 붙어서 전선 지지하는 이것도 완금 혹은 완목이라 하는데요, 전선로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 완금과 전선 사이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애자라고 합니다. 애자. 요 지금 제가 그린 애자는 LP 애자, 라인 포스트 애자라는 건데요, 하여튼 애자도 전선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거 전봇대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해주는 선 해서 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선.
그 다음 또 뭐가 한번 빠졌죠? 예, 뭐가 빠졌냐? 전봇대 자체가 빠졌습니다. 예, 전봇대 자체가 뭐? 지지물이라는 거예요. 지지물. 예, 지지물. 예, 전봇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철탑이 될 수도 있고, 뭐, 철근 콘크리트주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봇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전봇대란 말은 잘 안 쓰고요. 지지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지물에는 철탑,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철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예, 보세요. 전선로입니다. 전선로, 전선, 애자, 지선, 지지물 이 네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선, 애자, 지지물, 지선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 전선입니다. 잘 아시겠죠? 전선입니다. 보세요. 일단 전선의 구비 조건은 그래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도전율이 클 것. 보세요. 우리가 요 도전율 부분은 전기 자기약에서 나오는 건데요. 도전율을 우리가 시그마 혹은 K라고 합니다. 시그마 혹은 K는 저항률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저항률 분의 1. 그래서 얘가 도전율이 크다는 말은 도전율 혹은 전도율이라 하는데 얘들이 크다는 말은 이 저항률은 당연히 작다는 얘기예요. 저항률이 작으니까 저항이 작아요. 전선의 저항이 작다. 전류는 크다. 즉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나 이런 데서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아, 전류가 잘 흐를까 이렇게 얘기할 것을 약간 꼬아가지고 도전율이 클 것 혹은 저항률이 작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클 것, 뭐 흠잡을 데가 없죠. 당연히 기계적 강도가 클수록 좋습니다. 기계적 강도 클 것. 그 다음에 가요성. 가요성 뭐예요? 가요성 뭐 노래를 잘 부르다 이런 거 아니죠. 당연히 뭐 가요성이라는 것은 잘 구부려질 것. 전선이 너무 딱딱하고 잘 안 구부려지면 작업하기 가설하기 어렵죠. 그래서 잘 구부려질 것. 가요성이 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뭐예요? 내구성이 당연히 클 것. 주위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을 것. 네, 내구성이 클 것.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나머지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죠.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 가능할 것. 가격이 비싸고 대량 생산 불가능할 것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시험 보기에도 잘 안 나와요. 예,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장률, 팽창률이 뭐예요? 당겨서 늘어나는 성질 있죠. 그런 것들이 클 것. 신장률과 팽창률이 클 것. 비중이 작을 것. 중량이 가벼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설할 때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철탑 있죠. 산에 있는 철탑에도 전선 깔죠. 맞죠? 전선 까는데 그 전선 어떻게 해요? 전선은 올리는 뭐 총 같은 것도 있고요. 혹은 그 헬리콥터 있죠. 그런 것도 들어 올리기도 하고 굉장히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산에 철탑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에 선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못 들어요. 하여튼 그런 작업하기 위해서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장 전선로는 좀 송전과 배전이 있는데 송전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전,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있는 큰 철탑들 있죠. 우리 집 옆에 있는 전봇대 말고 큰 철탑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전선의 성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전선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이거 전선의 요 교재는 우리가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종류가 구분이 많아요. 첫 번째 보세요. 일단 뭐 교재에 뭐 단선, 연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단선, 연선, 중공연선 구조에 따라서 보세요. 단선은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가닥짜리입니다. 한 가닥짜리 전선. 연선은 뭐냐? 여러 가닥짜리 전선입니다. 전선을 하나를 한 뭉태기가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 연선이고요. 중공연선은 연선인데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 그것을 중공연선이라고 합니다.
네. 구조고요. 그 다음에 피복. 피복. 우리가 전선에서 피복이 되어 있죠. 맞죠? 일반적으로 피복이 되어 있는데 피복에 따라서 나전선과 전련전선과 그 다음에 케이블로 나눠집니다. 케이블. 뭐 한글말이고 영어고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보세요. 나전선은 피복 없어요. 나전선. 예. 나전선은 피복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나체라고 하면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거죠. 그것처럼 나전선이라고 하면 전선에 피복이 없다는 겁니다. 전련전선은 피복이 한 번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 되어 있는 거. 뭐 얘가 뭐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든지 뭐 합성수지로 되어 있든지 피복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케이블은 뭐냐면 피복이 두 번 이상 되어 있는 거.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보세요. 한 번 되어 있다면 얘는 전련전선이라고 하고요. 두 번 이상 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케이블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선에서 얘를 재료에 따라서 전선을 이루고 있는 재료에 따라서 보세요. 일단 구리선이 있어요. 구리. 예. 잘 아시겠죠? 우리가 전선을 일반적으로 구리로 만든다. 예, 들어보셨죠? 구리선이 있는데 구리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동선과 경동선이 있습니다. 연동선과 경동선. 뭐 공부하겠지만은 무른선 잘 구부러지는 연동선이에요. 경동선 딱딱한 선입니다. 딱딱한 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이 있어요. 알루미늄 선. 구리는 비싸요. 비싸고 얘는 우리가 황 있죠. 황. 온천 지역 황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알루미늄 선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합금선이 있어요. 합금선. 예. 합금 뭐 구리하고 철을 합한다. 뭐 구리하고 교소를 합한다. 뭐 이런 합해서 만든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만 하더라도 구조에 의한 분류, 피복에 의한 분류, 재료에 의한 분류 이런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전선의 종류에서 단선과 연선, 구조에 따라 단선, 연선, 중공연선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선에 대해서는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한 가닥의 소선으로 되어 있는 전선입니다. 한 가닥짜리예요. 굵은 거 한 가닥. 요거 어디에 있냐면은 보통 뭐 우리가 옥내 있죠. 혹시 스위치 갈아 보시면은 스위치 간다고 떼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단선 한 가닥씩 나오는 거 있습니다. 네. 그런 것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전선이 굵어지면 다루기 힘들어지고 경제성, 기타 여러 특성상 송전선로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단선은 이렇게 잘 사용되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통 연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선은 여러 가닥의 소선으로 되어 있는 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규칙이 있습니다. 보세요. 연선에 대해서 봅니다. 연선 일단 한 가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단선이라 그러죠. 맞죠? 단선인데 연선은 여러 가닥이에요. 근데 마구잡이로 여러 가닥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규칙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지금 한 가닥이 있는 건 연선이 아니죠. 단선입니다. 단선인데 연선은 몇 가닥이요? 7가닥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최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요. 최소 7가닥이요. 그래서 이것이 가닥수가 우리가 n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7가닥, 19가닥, 37, 61, 91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3n에 네. 요거 보시면 공식으로 안 외우셔도 되고요. 혹시 요거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3n에 보세요. 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에요. 3n에 n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보세요. n이 뭐냐면 여기서 n이 청수입니다. 청수고요. n이 대문자 n이 뭐냐면 총 가닥수예요. 총 가닥수입니다.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몇 층일까요? 제가 좀 삐딱하긴 하지만 몇 층일까요? 1층일까요? 아니면 2층일까요? 얘는 1층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얘는 안 쳐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1층이라 그래요. 1층. 그럼 뭐죠? 얘가 1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맨 바깥에 6가닥 있죠. 6가닥 있는데 그 다음에 몇 가닥이냐면 2층에는 12가닥 있습니다. 12가닥. 그 다음에 3층에는 18가닥. 즉 6, 12, 18이 되는 거예요. 6, 12, 18. 즉 1 플러스 6 하면 7가닥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12가닥 있어요. 12가닥 하면 19가닥이죠. 맞죠? 더하기 18 하면 19가닥에서 18 하니까 37가닥. 더하기 24니까 그것이 61가닥인데 그것을 공식으로 나타낸 것이 3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된다는 겁니다. 3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요것이 1은요. 1은 가운데 있는 거 요걸 얘기하고요. 나머지 3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얘가 뭐냐면 6, 12, 18, 24, 3의 배수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물었다 하더라도 n에 1 집어넣어서 7 나오고 2 집어넣어서 19 나오고 3 집어넣어서 37 나오고 이거 찾으시면 돼요. 주관식 아니니까. 그래서 요것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거 답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거고요. 총 소선의 가닥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선의 바깥지름. 바깥지름 뭐예요? 바깥지름. 바깥지름 뭐냐? 이걸 얘기하는 이거. 바깥지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럼 얘는 보세요. 한 가닥의 지름을 지금 여기서 이 한 가닥의 지름 있죠. 한 가닥의 지름을 D라고 해요. D라고 할 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얼마예요? 3D죠. 3D. 맞죠? 1층의 경우 3D입니다. 2층의 경우 얼마? 5D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공식으로 쓰면 얼마가 되느냐? D는 1 플러스 2D에 EN은 D죠. EN은 D. 뭐냐? 1층일 때 하나, 둘, 셋, 3이고요. 2층일 때 어떻게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5가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공식으로 나타내니까 1 플러스 2n의 d가 된다는 겁니다. 1 플러스 2n의 d. 요것도 요거 이해하시면 공식 굳이 안 외우셔도 되죠. 네. 그리고 요것은 바깥지름을 얘기하고요. 요 d는 전선 한 가닥의 지름을 얘기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공칭 단면적 S가 있습니다. 공칭 단면적 S는 뭐냐? 보세요. 요거 하나의 면적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얘 하나의 면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면적 곱하기 뭐? 하나의 면적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닥의 면적 공칭 단면적은 이거 전체 면적은 한 가닥의 면적 곱하기 전체 소선수 n으로 한다는 겁니다. n으로 한다는 거요. 그런데 한 가닥의 지름이 d라고 그랬죠. 그러면 면적은 얼마예요? 면적은 우리가 반지름 곱하기 3.14인데 반지름은 얼마다? 2분의 지름이죠. 2분의 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 하니까 얼마? 4분의 파이 d의 제곱 n이 된다는 겁니다. 공식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공식이 3개 정도 나오는데요. 대놓고 외우신다기보다는 이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공식은 그 즉석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예. 공칭 단면적의 단위는 우리가 몇 제곱미터, 몇 제곱센티미터 아닙니다. 공칭 단면적의 단위는 몇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4분의 파이 d의 제곱 n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상 중공연선도 하나 있다고 그랬죠. 중공연선 가운데가 비어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송전솔로의 고전압화, 전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66km에서 154km, 345km, 765km까지 우리가 전압, 송전 전압 각각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특고압에 있어요. 굉장히 높은 전압에서는 2장에서 할 겁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1장에서 안 하고 2장에서 합니다. 코로나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름이 클수록 좋아요. 전선에 지름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도체 중심 부분에 소선이 없고 똑같은 구리를 쓰는데 가운데를 비워놓은 거예요. 지름 키우기 위해서. 외곽 부분에만 소선이 있는 연선을 중공연선이라고 합니다. 초고압 송전솔에 사용되는 우리나라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거는 구조에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뭐가 있다? 경동선, 연동선, 알루미늄선이 있다. 경동선, 연동선, 알루미늄선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경동선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요. 구리를 보면은 구리도 등급이 있죠. 저에 좀 낮은 것이 뭐냐면 조동이라 그래요. 조동이 좀 그 조잡한 동이에요. 불순물이 섞인 그런 조동인데 그런 것들 통해서 그런 것들 갖고 모아서 순도 99.9% 경동선을 만듭니다. 얘는 구리가 굉장히 비싸죠. 예전에는 뭐 거의 7,000, 8,000원 갔는데 요즘 또 그렇게 이게 가격이 원자재값 따라서 그 변동은 많습니다. 보통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까놓은 구리하고 또 안 까놓은 구리하고 또 구리는 가격이 또 틀려요. 근데 얘는 굉장히 비싼 구리입니다. 좋은 구리예요. 왜? 전기에서 사용하는 구리는 좋은 구리. 아니면은 전기 보내야 되는데 조잡한 조동 같은 거 있죠. 불순물 많고 이러면은 손실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경동선은 일단 조동을 화학 처리해서 99.9% 우리가 전선에 사용하기 위한 구리가 됩니다. 근데 연동선은 뭐냐면 이 경동선에서 열 처리를 다시 해요. 그래서 경동선은 좋은데 약간 딱딱해요. 그래서 전선으로 설치하기에는 우리 가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열 처리를 다시 하면 연동선 부드러운 선으로 되고 저항도 더 감소가 됩니다. 네. 그다음 알루미늄선은 구리가 비싸고 무거워요.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도 싸고 무거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선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자기학에서도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고유저항 값이에요. 고유저항이 얘는 55분의 1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됩니다. 즉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전선이 1m가 있어요. 1m고 1m고 이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예요. 1제곱밀리미터는 구리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의 전체 저항은 얼마다? 55분의 1옴이다는 겁니다. 굉장히 작죠. 얼마 0.01옴, 뭐 0.02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항값이 길어지면 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도 커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수치 기억해 주시고요. 연동선은 58분의 1, 알루미늄선은 3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고유저항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얘가 가장 작아요. 맞죠? 저항값만 봤을 때는 연동선이 가장 좋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선에서 저항값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인장 강도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 뭐냐? 인장 당기는 힘이요. 당겨서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산 위에 설치된 전선을 보세요. 전선 보시면 뭐 다른 것보다 태풍이 오죠. 태풍이 몰아치고 하면 굉장히 그 힘이 크죠. 바람의 힘이 큽니다. 거기에서도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지 않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세야 됩니다. 근데 인장 강도는 뭐가 보세요. 지금 제가 저항만 따졌을 때는 얘가 1등이고요.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입니다. 1등일수록 좋은 거예요. 저항만 봤을 때 얘가 좋은데 인장 강도 있죠. 인장 강도 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는 힘은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입니다. 3등. 그래서 인장 강도 보세요. 경동선은 35에서 48이고요. 연동선 20에서 25. 알루미늄선은 보통 뭐 15에서 20인데
경동선은 보통 옥외형으로 딱딱한 거고요. 연동선 옥내형으로서 우리가 그 가전제품 쓰는 거 있죠. 가전제품 우리가 뭐 선풍기 코드만 생각하시더라도 옥내형으로 부드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도 옥내형으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무게 있죠. 무게는 이 구리가 더 무겁다 그랬습니다. 알루미늄보다 구리가 더 무겁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요거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구리는 있죠. 구리는 황해 약해요. 황이라는 것은 우리 온천 지역에 가면 황 있죠. 그런 우리나라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황 성분에 약하기 때문에 온천 지역에서는 경동선, 연동선, 구리선을 쓰면 안 되고 그때는 알루미늄 선이 됩니다. 반대로 알루미늄이나 철 있죠. 알루미늄이나 철은 염분에 약해요. 염분이 뭐예요? 소금기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알루미늄이나 철 같은 거 잘 쓰면 안 됩니다. 그때는 비싸더라도 또 경동선이나 연동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요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 지역에서는 경동선, 연동선 안 되고 알루미늄선을 쓰고, 그다음에 바닷가에서는 경동선, 연동 안 되고 염분이 있은 그때는 구리선을 써야 된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선은 이렇게 되는데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있습니다. 얘가 많이 썼는데 ACSR이라고 해서요. 요건 한국말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연선 즉 연선이에요. 연선 단선이 아니고 연선이고, 강심이 뭐예요? 우리 철을 이렇게 얘기하죠. 철강해서 얘는 철이에요. 철. 알루미늄입니다. 즉 뭐냐, 교재 있죠?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이 알루미늄 자체가 약해요. 구리보다 더 약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강도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가운데를 철로 넣은 거예요. 철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이라고 하고요. 얘는 우리가 그래도 구리보다는 당연히 이 강심 철이 더 세겠죠. 맞죠? 그래서 장경간 송전선로. 장경간이 뭐예요? 장경간은 전봇대와 전봇대, 그 철탑과 철탑의 사이가 먼 거 있죠. 그 거리가 먼 거, 그것을 장경간이라고 합니다. 경간이라는 것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의 그 거리를 경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가 멀 때를 장경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온천 지역 말씀드렸죠? 얘들은 경동선과 연동선, 구리는 황에 약하기 때문에 온천 지역에서는 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것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방지 목적, 지금 보시면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지름이 커야 돼요. 이 지름이 커야 됩니다. 안쪽에 강심을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름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강심 알루미늄 연선에 코로나 방지 목적도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합금선이 있습니다. 합금선은 규동선, 규소와 동선, 규동선, 카드뮴 동선, 알루미늄 합금선 이런 것도 있고요. 쌍금속선이라고 해서 동복강선, 구리에다 철에다가 강선에다가 동복의 구리를 입힌 겁니다. 그런 것 동복강선이고, 얘도 똑같이 장경간 송전선로, 강도가 커졌기 때문에 그 경간이 큰 곳에 사용할 수가 있고, 가공지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건 뒷부분에 배웁니다. 6장 정도에 배웠는데, 낙뢰 있죠. 벼락 치는 것을 전선에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낙뢰 치는 것을 맞아주는 그런 선을 가공지선이라고 하는데, 가공지선 등에 사용되고, 중공연선 앞에서 했죠. 초갑송전기에서 코로나 방지 목적으로 한 중공연선 가운데가 비어있는 겁니다. 비어있는 거. 다음으로 전선의 굵기 결정이 있습니다. 굵기 선정이 있는데 보세요. 일단 전선 굵기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서 허용 전류, 전압 강하, 기계적 강도, 요건 세 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허용 전류, 이 전선이 10A까지 흐를 수 있는 전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100A를 보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10A 전선에 100A 보내? 홀에는 다 타버리죠. 그래서 전선을 선정할 때 이 허용 전류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 보세요. 내가 100V를 보냈는데 95V는 도착해야 돼요. 보내는 게 100이면 5V 정도까지는 괜찮고 95V 도착해야 되는데, 이게 전압 강화가 많은 전선이라서 90V만 도착합니다. 즉 전압 강화가 커버리면은 안 돼요.
예, 그것도 전압 강도 고려해야 되고, 기계적 강도, 얘가 만약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제주도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 설치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아니까 얘가 기계적 강도가 세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뭐 태풍이 많이 안 오고 바람이 많이 안 부는 그런 지역 위주로 그런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선을 제주도 설치하면 전선이 끊어지겠죠, 맞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굉장히 전선을 선정할 때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3요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이 뭐냐면 켈빈의 법칙이에요. 켈빈의 법칙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전선이 있는데 전선은 자기학에서 배워요. 굵으면 굵을수록 저항이 작습니다. 저항이 작아요. 만약에 전선이 가늘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커요. 그런데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전력 손실이 뭐예요?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쎄 빠지게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소에서 보냈는데 그것이 전선에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날아간 돈하고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합니다.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면 비싸요. 근데 전선의 굵기를 가늘게 하면은 전력 손실이 많아요. 그 중간에서 쇼부를 치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가운데 값을 찾는 거, 그런 것이 켈빈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1년간에 잃게 되는 손실 전력량의 금액과 1년간에 건설 시 구입한 단위 길이의 전선비에 대한 이자와 상각비를 가산한 연경비가 있는데 이것을 갖게 하는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 방식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 방식이 켈빈의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5번에 전선의 허용 전류 있습니다. 허용 전류 우리가 다른 말로 안전 전류라고 합니다. 허용되는 전류, 안전한 전류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선의 전류가 연속적으로 흐를 때 도체의 수명적 관점에서 실용상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를 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10A가 흐를 수 있는 허용 전류의 전선에 100A를 흘려버리면 그냥 타버리죠. 수명적 관점에서 금방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에 표피 효과가 있는데요. 표피 효과도 우리가 더 자세한 부분은 전기 자기학에서 배우게 돼요. 우리가 보세요. 표피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돼요. 전선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있죠. 교류에서 전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바깥쪽으로만 흐르고 안쪽으로는 흐를 수 없어요. 흐를 수가 없는데 이것에 있죠. 맨 표면부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곳까지의 그 깊이를 델타라고 해서 델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피 효과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선이 굵을수록 도전류 및 투자율이 클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류가 도체 안으로 흐르지 못하고 도체 바깥으로 흐르는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요 깊이를 침투 깊이라고 하는데요. 침투 깊이 델타를 보세요. 루트의 파이 F 6K분의 1이라고 합니다. 루트의 파이 F 6K분의 1. 그래서 요 자기학에서 배우지만은 자기학 공부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먼저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해주세요. 자기학에서 더 깊이 합니다. 보세요. 델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류가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냐고 해서 침투 깊이라고 합니다. 침투 깊이. 침투 깊이. 그 다음 F는 3.14고요. 파이는 3.14고요. F는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뮤는 우리가 투자율이고요. 투자율. K는 도전율이에요. 도전율. 여기서 보시면 주파수가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분모가 커질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지죠. 맞죠? 침투 깊이가 작다는 말은 전류가 깊이 못 흐른다는 얘기니까 이때가 뭐다? 표피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표 효과가 크다. 즉 파이 F 6K 값이 클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지고, 침투 깊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안쪽으로 못 흐른다 해서 바깥쪽으로만 흐른다, 표피 쪽으로만 흐른다고 해서 표피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파수 투자율 소존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표가 다시 읽어보면 전선이 굵을수록도 맞아요. 얘가 굵으면 굵을수록 안쪽으로 더 많이 못 들어가니까 굵을수록 도전율 및 투자율이 클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류가 도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흐르는 현상에서 표피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가시면 전선의 보호가 있습니다. 전선의 보호인데 보세요. 댐퍼라고 해서 전선의 진동 방지가 됩니다. 전선의 진동 방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런 경우 뭐 눈이 쌓였죠. 눈이 전선에 쌓이죠. 굵으니까. 그러다 눈이 떨어진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옆으로 이렇게 진동이 되겠죠. 전선이요. 그다음에 눈이 만약에 쌓였던 눈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래 위로 진동할 겁니다. 그런 진동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전선 이렇게 움직이는데 계속 진동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선이 피로가 돼가지고 끊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방지해 주는 게 좋은데 이것을 댐퍼라고 하는 겁니다. 진동 방지 댐퍼, 진동 방지 댐퍼.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전선의 진동은 있죠. 전선이 가벼울수록 많습니다. 전선이 가벼울수록 진동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경간이 길수록 이 철탑과 이 철탑 거리가 멀수록 이 진동이 많아요. 그럴 때 스톡 브릿지 댐퍼란 것은 전선이 좌우로 흔들린 것을 방지하고요. 터셔널 댐퍼란 것은 전선의 상하 도약 현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댐퍼. 그 다음 아머로는 뭐냐면 전선 지지점 있죠. 전선 지지점에 우리가 여기 감아주는 그 테이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댐퍼 이런 거는 진동 자체를 방지하는 거고요. 전선 지지점에 얘도 흔들리거나 그런 무게가 가해지면 피로가 되어서 끊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끊어지는 걸 보강하기 위해서 감아주는 그 테이핑 작업 이런 거를 아마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감아주는 보강선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로드는 단선 방지, 단선이라는 것이 전선이 끊어지는 겁니다. 단선 방지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도약에 의한 상하부 전선의 단락사고 방지. 단선은 요거 한 글자 차이지만은 단선은 끊어지는 거예요. 단선은 끊어지는 거고 단락은 뭐냐면 쇼트라는 겁니다. 쇼트. 단락, 우리가 기기 공부하면 단락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부하를 쇼트 시키는 거예요. 저항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전선의 도약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선 이렇게 했어요. 보통 만약 이렇게요. 전선은 여기 있고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전선 설치하잖아요. 설치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눈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내렸다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전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눈이 내려요. 그러면 눈이 내렸다가 쌓이죠. 쌓였다가 약간 낮 되면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럼 뭐 물처럼 되었다가 밤 되면 딱 얘가 또 얼어요. 이렇게 얼음처럼 옵니다. 그랬다가 약간 낮에 돼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 따뜻해지면 얘가 이 전선에 쭉 쌓여있던 얼음들이 한꺼번에 두두두둑 떨어지죠. 맞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여기 무거운 얼음이 얹혀졌다가 떨어지니까 얘가 진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선과 밑에 선이 붙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눈에 의한 얼음이 얼었다가 내리면서 떨어지면서 아래선 위선이 이렇게 얘가 만약에 혼자 진동하다 보면 이 아래선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단락사고가 그럽니다. A상과 B상이 단락됐다. 단락사고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간격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붙진 않을 거니까 어떻게 바로 밑에 두면은 단락사고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격을 두는 거예요. 간격을. 이것을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해요. 오프셋.
그래서 오프셋을 둬서 상하부 전선의 단락사고는 쇼트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네. 오프셋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도입니다. 우리 실기에서도 이도 계산하는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보세요. 이도. 영어로 딥이라 그래요. 딥. 이도 딥 보세요. 예를 들어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우리 전선은 있죠.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실제로는 팽팽하게 잡아서 안 당기죠. 왜냐면 여름에는 쭉 늘어지고 겨울에는 팽팽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선을 가선을 할 때 이렇게 요 간격이 요 간격을 우리가 딥이라 하고 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도. 그래서 전선에 여유를 줘야 돼요. 여름과 겨울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여유를 주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주면 전선값 아깝고 이거 지짐으로 괜히 높여야 됩니다. 예를 보세요. 여유 준다고 해서 이만큼 하면 어떻게 돼요? 전선도 많이 들고 우리가 여기 자동차나 지나가면서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물의 높이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팽팽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 같은 데는 끊어져 버릴 거죠. 그래서 이 이도는 적절한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보세요. 이도 D는 8T분의 WS의 자승입니다. 이 공식 굉장히 간단해 보여도요. 유도 과정은 너무 복잡합니다. 예. 요것도 보세요. 지지물의 높이가 같을 때, 전선의 높이가 같을 때 있죠. 요 전선의 지지점의 높이가 같을 때 이 공식이고요. 만약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공식은 굉장히 더 복잡해져. 그래서 일반적 시험에서는 이 지지점은 높이가 같을 것으로 해서 나오고요. 그때 이도가 이 거리가 이 간격을 우리가 이도 D라고 하는데 단위는 미터입니다. 단위는 미터고요. 보세요. D를 우리가 이도라고 합니다. D를 이도. 그 다음에 W를 뭐냐? 전선의 무게인데 전선 무게인데 보세요. 킬로그램 퍼 메타입니다. 즉 1m당 전선 무게입니다. 1m당 전선 무게.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경간이에요. 경간. 즉 요 전봇대 사이의 간격 있죠. 요것을 우리가 경간 S라고 합니다. S. T를 우리가 뭐냐면 수평장력이라고 해요. 수평장력. 즉 뭐냐? 여기에서 이쪽으로 당기는 힘 있죠. 이쪽 수평으로 당기는 힘. 수평으로 당기는 힘을 수평장력이라고 합니다. 수평장력.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도 D는 8T분의 WS 제곱인데 D가 이도, W가 전선의 중량인데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메타입니다. 그 다음에 S가 경간이고 T가 수평장력인데 우리가 요것을 수평장력을 안전율 분의 인장하중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장하중. 즉 인장하중 뭐예요? 당겨서 견디는 힘인데 당겨서 견디는 힘은 수평장력 곱하기 안전율이. 안전율이란 뭐냐? 여유율이에요. 여유율.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00km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죠. 그런데 100km까지 괜찮은데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뭔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매달린다고 하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율을 2배면 2배, 3배면 3배 이렇게 안전율을 주는 겁니다. 즉 인장하중에는 전체 수평장력의 안전율 곱한 값이고 수평장력은 안전율 분의 인장하중이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보세요. 전선의 실제 길이. 전선의 실제 길이입니다. 즉 전선의 실제 길이는 뭐냐? 이건 경간이죠. 실제 길이는 이 길이를 얘기해요. 이 길이 전선을 내가 구입해야 되는 그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길이는 보세요.
경간 더하기 당연히 경간에다 플러스 얼마? 경간보다 당연히 길겠죠. 얼마? 3s분의 8d의 제곱미터. 실제 경간보다 요만큼 더 해라. 요만큼 더 전선을 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2도로 설치를 하려면은요. 요거고요. 그 다음 지지점에서의 장력이요. 지지점에서의 장력은 T0라고 하면은 이 지지점에서의 장력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수평 장력. 수평 장력 더하기 WD가 뭐예요? WD. 1kg당 전선 무게 곱하기 2도가 되는 겁니다. 2도. 네. 보세요. kg/m, kg/m죠. 곱하기 2도 메타니까 얼마? kg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평균 높이가 있습니다. 전선의 평균 높이를 우리가 H0라고 하는데 H0는 H-3분의 2D가 됩니다. H-3분의 2. 뭐냐면 전선에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전선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 평균 높이 얼마? 평균 높이는 이 정도 되겠죠. 맞죠?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평균 높이는 이 전체 높이 H에서 얼마? 2도 곱하기 3분의 1을 뺀 거예요. 2도가 만약에 1m라면 3분의 2, 즉 0.66m를 빼면은 그것이 전선의 평균 높이가 된다는 겁니다. H0는 H-3분의 2D 기억해 주시고, 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하중이 있습니다. 전선의 하중. 보세요. 하중. 당연히 전선의 무게인데요. 보세요. 이때는 3개가 있습니다. 전선 자체 하중이 있어요. 전선 자체 하중, 무게. 그 다음에 풍압 하중. 뭘까요?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바람에 의한 압력에 의한 하중 무게입니다. 그 다음에 빙설 하중이 있어요. 빙설 하중. 전선에 우리가 보통 전선에 보세요. 500m라고 할게요. 철탑과 철탑 사이 500m라고 합니다. 그 500m 사이에 눈이 쌓여요. 그 눈 무게 무시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무게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선 하중 앞에서 했던 W 있죠. 전선 하중 W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선 하중 우리가 W 지금 여기에서 약간 좀 표현이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선 하중을 W0라고 해요. W0. 네. 그 다음에 풍압하중 우리가 보통 풍압하중은 바람을 윈드라고 하죠. 그래서 WW라고 해요. WW. 빙설하중도 일반적으로 빙설 아이스전 얼음입니다. 맞죠? 그래서 WI라고 합니다. WI. 근데 잘 보세요. 전선하중은 당연히 전선의 무게니까 밑으로 작용하고 풍압하중은 어떤 바람은 보통 옆으로 치죠. 위에서 잘 안 치죠. 옆으로 칩니다. 그래서 옆으로 작용하고 빙설하중은 얼음이죠. 따라서 얘도 밑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하중은 있죠. 전체 하중은 뭐 벡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전체 하중 보세요. W0와 WI는 밑으로 작용하고요. W 풍압하중 WW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럼 전체 하중은 어떻게? 전체 하중은 벡터적으로 해서 이것이 전선의 하중 W가 된다는 거예요. W가. 그다음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 보세요. W는 전체 전선 하중은 우리가 따뜻한 지역이죠. 따뜻한 지역. 만약에 제주도처럼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처럼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은 빙설 하중이 잘 없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추운 지역은 얘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빙설이 이제 합성 하중 먼저 할게요. 합성 하중이 빙설이 적은 지방이면은 뭐 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W는 루트의 W0의 제곱 플러스 WW의 제곱이고, 만약에 춥다 그러면 요거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W0 플러스 WI의 제곱 플러스
W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혹시 공식이 있죠? 똑같은 빙설 하중인데 똑같은 전선 하중인데 왜 공식이 다르냐 하고 물으실 분이 계신데 추운 지방이냐 안 추운 지방이냐 그것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빙설 하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WI인데요. 요것도 공식만 좀 기억해 주세요. 보세요. 일단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전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g 제곱 세제곱센티미터의 빙설이 균일하게 부착된 상태에서 하중을 얘기합니다. 하중을. 이때 WI는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0.0054파이 D 플러스 6입니다. D는 뭐냐? 지름이에요. 지름. D는 지름이고요. 공식만 그 형태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풍합하중은 우리가 여기 중에서 가장 큰 하중은 뭐냐면 전선 하중도 아니고 빙설 하중도 아니고 얘가 가장 부담이 되는 하중이에요. 태풍 왔다 생각했을 때 그거 견디려고 하면은 이 하중이 제일 큰 하중입니다. 이때 빙설이 적은 지방에는 1000분의 PD예요. PD. P가 뭐냐면 풍합이에요. 풍합. P가 풍합, D가 지름입니다. 1m, 지금 여기 하는 것은 1m당 이만큼의 풍합 하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빙설이 적은 지방 W는 PD 나누기 1000kg/m고요. 빙설이 많은 지방은 지름에다가 12를 더해줘요. P 곱하기 D 플러스 12 나누기 1000kg/m가 됩니다. 그래서 합성하중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 빙설이 많은 지방이냐 빙설이 적은 지방이냐 따라서 나눠지고요. 요것들은 지금 풍합하중이나 합성하중 같은 경우는 보통 공식을 묻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한 경우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최근에는 계산 문제 출제되는 거 많이 없었고요. 특히 풍합하중은 대부분이 공식으로 출제되니까 약간 외우기는 좀 어렵죠. 외우기는 어렵지만은 풍합하중은 공식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합성하중 정도는 이건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응용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장 전선로 지금 전선 했고요. 4가지 있다 그랬죠? 전선 그다음에 애자, 지선, 지즈물 중에서 지금 전선 하나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애자, 지즈물 그다음에 지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지물 그다음에 애자, 지선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지물 보시면 지지물은 우리가 흔히 길 가다가 보실 수 있는 거 있죠. 전봇대나 철탑이나 혹은 전봇대도 철로 된 전봇대를 철주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골이나 혹은 섬지방에 가면은 나무로 된 전봇대 있습니다. 그럼 목주 이런 것들 통틀어서 지지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목주를 보면은 목주는 최근에는 우리가 길 가다가 많이 볼 수가 없죠. 예전에 시골이나 혹은 우리가 섬지방에 가잖아요. 섬에는 큰 몇백 킬로가 되는 그런 전주를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섬 자체에서 큰 나무를 잘라서 자체 공수를 합니다.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목주예요. 목주, 나무 전봇대. 섬지방에 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목주에서는 우리가 말구랑 맨 끝부분 지름 있죠. 맨 끝부분이 12cm 이상 정도 돼야 된다. 그만큼 굵어야 된다는 겁니다. 12cm 이상 되면 되고 지름의 증가율이 1000분의 9 이상, 처음과 끝에 지름의 증가율이 1000분의 9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주죠. 맞죠? 길 가다 많이 볼 수 있는 콘크리트, 철에다 콘크리트를 입혀서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주고, 철조는 철근으로만 된 거, 우리 콘크리트 없이요. 이거 일종의 신호등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보시면 다 철로 된 전봇대가 됩니다. 그런 형태로 된 것. 그런데 얘가 신호등보다는 굉장히 크겠죠. 보통 철로 된 전봇대도 흔히 보실 수 있는데 66km 이하의 송전선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송전이라고 했죠. 송전에서는 이런 목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나 철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탑이 됩니다. 철탑 보세요. 일단 아연도금 한 형강 평강. 아연도금은 우리가 왜 하느냐면은 전기하다 보면 아연도금 이름만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비를 맞으면 우리 철근 같은 것들 비 맞으면 녹슬죠, 맞죠? 그래서 녹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도금을 합니다. 아연도금은 녹쓰는 거 방지고요.
형강, 평강, 우리가 뭐 철근이 이게 니은으로 된 거 있죠. 니은으로 된 거 혹은 네모로 된 거. 이런 것도 형강, 평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걸 조립해서, 볼트를 이용해서 조립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사각 철탑이 있는데 사면이 동일한 모양과 각도를 가진 철탑입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정사각형의 형태로 된 것이 사각 철탑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철탑이고 2회선용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약간 철탑하고는 좀 다른데 보세요. 우리가 1회선, 2회선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런 것에서 지금 혼동 느끼는 분이 많으세요. 보세요. 우리가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것이 가공지선이라고 합니다. 가공지선. 벼락 맞는 거예요. 육장 가면 하는데 가공지선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얘가 전선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보세요. 이거 각각을 한 상이라고 합니다. 한 상에 의한 선. 한 상에 의한 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상 하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상이라고 하죠. 삼상. 그리고 삼상에서 요것이 선이 하나, 둘, 셋 전체를 합해서 삼선 전체를 합해서 우리가 1회선이라고 그래요. 1회선. 삼상 1회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반대쪽에서 이렇게 철탑 지나갈 수 있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도 1회선. 1회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세요. 삼상인데 1회선, 2회선 한쪽 양쪽 하니까 2회선이라고 합니다. 2회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선이 요것도 전선으로 친다고 하면은 3상 4선씩 2회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사각철탑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끝부분도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가공지선 하나, 여기 가공지선 하나 이렇게 요거 1회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아니고요. 해서 요거 1회선에서 3상 4선씩 2회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회선이란 것은 세트를 얘기하는 건 세트. 요 뒷부분에서 나오는 건데요. 철탑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형 철탑을 직사각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사각 철탑과 다르게 직사각형 모양인데 얘는 서로 마주보는 두 면이 동일한 모양과 각도를 가진 철탑, 모양과 강도를 가진 철탑이고 1회선 철탑, 그러니까 3상 4선씩이라고 하면 1회선 있죠. 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두형 뭐 소머리처럼 생겼죠. 소머리형처럼 생겨서 얘도 그렇고 1회선용으로 사용하고요. 보통 산악지대에 우도형 철탑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선 간의 거리가 멀죠. 선 간의 거리가 멉니다. 이런 곳 3상 4선씩 뭐 1회선용으로 사용되는 것 우도형 철탑이고요. 그 다음에 우도형 철탑 뭐 산악지대 이런 거 나오면 우도형 철탑입니다. 문형 겐트리 철탑입니다.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문형 철탑은 우리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철도용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런 문 형태로 된 거 문형 철탑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뭐 그렇게 시험에 비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가 지지문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용 장소 및 용도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사용 장소 및 용도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철탑을 나눌 때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A형, B형, C형, D형, E형, 그 다음에 보강형 이렇게 나눕니다. 보세요. A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선형. 그냥 우리가 그 논밭 같은 데 있죠. 평지에 사용하는 것이 A형입니다. 즉 각도가 3도 이하에 있죠. 각도가 3도, 그러니까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형은 경각도형입니다. 3도에서 한 20도 정도 되는 거예요. 3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것을 경각도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형을 우리가 중각도형이라고 해요. 중각도, 얘는 20도 이상 되는 거. 20도 이상 되는 거. 요거 중각도형이라고 그래요.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D형을 우리가
인류형이라 그러면 인류형. 인류형이라는 것은 전선이 들어오는 거죠. 전선이 들어온다, 전류가 흐른다, 인류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형. 그다음 인류형은 D형이라고 하는데요. 전선이 들어온다, 뭐 끝나는 부분, 전선로가 끝나는 부분에 채용하고 수평각도 60도 되는 것까지 채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억류지지철탑이라고 해서, 억류지비라는 것은 우리가 전선을 끌어당겨서 고정하는 거 있죠. 전선을 끌어당겨서 고정하는 그런 것은 억류지지철탑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애자련은 지금 뭐 각도형도 그렇고요, 뭐 인류형도 그렇고, 뭐 내장형도 그렇고, 전부 뭐 내장형 씁니다. 애자련을 내장형 씁니다. 내장형. 그냥 튼튼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E형인데 이것이 내장형이에요. 내장형. 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것이 내장형인데 보세요. 양전선로 경관차가 큰 부분에 채용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철탑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돼 있고요. 한쪽은 이만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보세요. 이쪽에 장력이 T1보다 T2가 굉장히 크겠죠, 맞죠? 경관이 크면은 우리가 이도는 저번 시간에 했지만 경관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경관의 제곱이 필요해요. 하여튼 T2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관의 차가 다르면 장력이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굉장히 큰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장형을 뭐 보강형은 따로 있지만은 이러한 경관의 차가 큰 때 보강해준 의미로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경관의 차가 큰 부분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철탑이 연속되는 경우, 이 직선철탑이 연속되는 경우 10기 이하마다 한 개의 내장 애자 장치 사용해서 전선으로 보강한다. 이런 내장 장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10기 이하마다. 요거 설배에서도 잘 나와요. 직선형 10기 이하마다 내장. 그 다음에 보강형 보세요. 전선로 직선 부분을 보강할 경우, 얘는 ABCD E형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보강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강형은 전선로 직선 부분을 보강할 경우에 사용된다. 그냥 보강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물의 기초 강도 있습니다. 지지물의 기초 강도, 이런 뭐 철근 콘크리트주나 이런 철탑이나 기초 강도가 있는데, 일단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안전율 2 이상입니다. 안전율이 뭐라고 해서 여유율이라고 그랬죠. 얼마 설계된 값이 이 정도면 여유를 생각해서 2배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지지물의 전장이 15m 이하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장의 6분의 1 이상으로 한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전력공학보다는 더 자세하게 전기설비 기술기준비 판단 기준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수치, 안전율이나 뭐 15m 이하인 경우 6분의 1 이상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애자가 있습니다. 애자는 뭐냐면, 보세요. 일단 애자의 설치 목적이 있는데, 전선과 대지 간의 지지물 간의 지지 간의 절연이나 혹은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애자를 얘기할 때 애자를 잠시 이렇게 했는데, 애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완금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길 가다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는 길 가다가 보이는 전봇대, 전선 이런 것들 전부 전기 공부해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선 이렇게 해서요. 여기 이렇게 바인드 선으로 막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했고 까만색 바인드 선으로 묶어놨을 겁니다. 우리가 요 까만색으로 된 거 있죠. 요것을 우리가 애자라 그래. 애자. 돼요? 요것을 우리 LP 애자 그래. LP 애자는 라인 포스트 애자라고 합니다. 라인 포스트 애자 해서 LP 애자입니다. 근데 얘 보시면 목적이 뭘까요? 일단은 전선의 지지물에 뭐 고정하는 목적이 하나 있겠죠. 이 전선의 지지물을 어떻게 고정해요? 애자에 고정한다는 겁니다. 애자에 튼튼하게 기계적으로 고정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뭐 낮아서 아니겠지만 실제로 얘가 에다가 절연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땅으로 흘러버릴 거죠. 맞아. 전기가. 만약에 사람이 있죠. 그냥 여기 전봇대 푹 이렇게 집었다 이렇게 절연이 안 돼 있으면은 감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과 뭐 절연 이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다시 전선과 대지간이 이 지지물입니다. 지지물과는 이 에자가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절연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지물을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 완금입니다. 완금에 에자를 달고 에자에 전선을 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자의 구비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에자의 구비 조건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절연 내력이 단위가 뭐냐? 절연 내력 단위가 볼트 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기약에 가면은 전기의 세기란 게 있어요. 전기의 세기가 볼트 퍼 미터인데 절연 내력도 똑같습니다. 즉 1m당 몇 볼트까지는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하면 무조건 절연 내력은 커져야 좋습니다. 절연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절연한다.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견뎌야 되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절연 내력이라는 것은 무조건 크면 좋다고요. 그 다음에 에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크면 좋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충분한 절연 저항을 가질 거. 무슨 말이에요? 절연 저항.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저항입니다.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작죠. 즉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의 저항 R이 크니까 이렇게 전류 I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에자에 누설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뭐 크랙이라 그러죠. 깨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설 전류가 적을 거. 우리 누설 전류라는 거는 다른 과목에서 많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 불필요한 전류예요. 쓸데없이 흐르는 전류, 뭐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기면 안 되는데 생겨버리는 전류, 이런 것을 누설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누설 전류가 적을 거,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적을 것입니다. 왜? 절연 저항이 크면 전류가 적죠.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 온도 변화 잘 견뎌야 되겠죠. 맞죠?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밖에서 전봇대 위에 꿋꿋이 서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 잘 견디고, 습기, 우리가 물하고 습기, 전기하고 물은 있죠. 전기하고 물, 전기하고 습기는 완전 쌍극입니다. 완전 안 친하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물을 잘 흡수했다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격이 싸고 다루기 쉬울 거. 맞죠? 예, 이런 건 어렵지 않고요. 에자의 종류가 있는데 보세요. 제가 여기 뭐 LP에자라고 했습니다. LP에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송전을 하고 있죠. 송전은 거의가 뭐 현수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현수에자에 대해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현수에자는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보세요. 지금 얘는 고리를 걸죠. 예, 고리를 걸어서 현수에자 보시면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요. 고리를 거는 것을 우리가 소켓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구멍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끼우고 나서 이 끼우는 거 있죠. 나사 끼워 넣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우리 클레비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수에자인데 현수에자를 송전해서 말하는데 보세요. 전선을 아래로 늘리거나 잡아당겨 지지하는 것으로서 연결 금고에 따라서 클레비스형과 소켓형이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모양에 따라 클레비스, 그러니까 소켓은 이렇게 거는 거고요. 거는 거고, 클레비스형은 넣고 끼우는 거예요. 요것이 클레비스형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에자는요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철탑 이렇게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늘어뜨려졌죠. 이렇게 늘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 이렇게 와요. 전선에 오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뭐냐? 현수회자 요것이 있죠. 요런 거 있죠. 요렇게 한 현수회자를 여러 개 모으면 이런 현수회자에 요것을 우리 1년이라 그래요. 1년. 즉 현수회자 여러 개를 직렬로 모아놓은 것을 1년이라 그래요. 연. 그래서 전선이 들어오면 이것을 지지해서 다른 곳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넘겨주는 역할. 뭐 굳이 이렇게 안 돼 있더라도 이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로 연결해 주는 것이 현수회자입니다. 송전솔로에서는 대부분 이 현수회자가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현수회자의 종류로서는 180mm요. 지름이 180mm짜리 애자가 있는데 중성선 지지용이고 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중성선 지지용으로 사용되고 우리가 전력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냐? 250mm짜리예요. 250mm. 이게 250 몇 mm입니다. 252mm인가 258mm인가 그래요. 그래서 250mm짜리 현수회자를 하고 이것을 보통 전압선 지지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선 지지용으로 우리는 250mm짜리 지름이 250mm짜리 현수회자를 쓴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압별 애자련의 개수인데 요것이 애자련이라고 했죠. 전압별로 몇 개가 달려있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길 가다가 보시면은 송전탑이 있죠. 송전탑이 있는데 이게 몇 볼트짜리인지 궁금하죠. 우리가 그 공칭전압이 얼마가 있어요? 3.3kV가 있고요. 6.6kV가 있는데 얘들은 최근에 사용이 잘 안 되죠. 공장의 내부에서 동력용 모터 돌릴 때 얘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22.9kV 그 다음에 66kV 그 다음에 154kV 345kV 뭐 이렇게 되는데 이 765kg까지 있고요. 765kg까지는 시험에는 크게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설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공칭전압 우리 사용하는 거 765kg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이 상식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게 110V, 220V, 380V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을 때 길 가다 저도 그런 거죠. 버릇처럼 만약에 고속 지나간다고 철탑이 있다 그러면 애자 개수 세려봐요. 와, 몇 개다. 이걸 가지고 몇 볼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애자 모양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 맞죠? 근데 현수애자의 개수 가지고 전압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22kg나 22.9kg가 있어요. 22kg, 22.9kg. 보통 22.9kg죠? 2개에서 3개입니다. 66kg. 우리 이 66kg도 최근에는 자주 사용 안 돼요. 안 되는데 66kg는 뭐 4개에서 5개입니다. 근데 그냥 뭐 20에서 66kg 두세 배 되죠. 그래서 이것도 4개에서 5개고 154kg 많아요. 154kg 굉장히 많은데 9개에서 11개고요. 345kg가 얼마냐? 19개에서 22개, 19개에서 22개 이 정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뭐 765kg면 40개가 넘겠고요. 네, 요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보세요. 2개에서 3개, 뭐 9개에서 11개 이렇게 하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곳에서 만약에 154kg가 9개에서 11개가 아니고 뭐 8개에서 10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요 정도는 객관식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핀애자가 있습니다. 핀애자는 우리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핀 모양. 그래서 완금을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핀 꼽아서 설치하는 건데 핀애자는 66kV 이하 선로에 사용하고요. 기존 22kV에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배전선용 애자는 완금의 수직으로 설치한다. 근데 송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핀애자는 크게 많이 나오는 아니고 장간애자는 장간애자 왜냐 경간이 큰 곳에 있죠. 사용된다고 해서 장간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 염진해 및 대책 및 코로나 방지 이 코로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는 우리 2장에서 자세히 하도록 합니다. 코로나 방지 위해서 장간애자 그래서 장경간이나 해안 지방에서 염진해 대책 및 코로나 방지 LP애자 라인포트애자로 선로 지지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써 있는 전봇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LP애자를 하고요.
폴리머 의자는 보세요. 우리가 요런 거나 현수의자 같은 거 요런 거 있죠. 요것이 일반적으로 사기 있죠. 사기. 우리가 공고에 가면 세라믹 거라고 있어요. 세라믹 뭔지 아시죠? 사기 그릇 만드는 그런 거요. 그런 걸로 일반적으로 만드는데 폴리머 의자는 뭐냐? 이것을 합성 수지 같은 거 있죠. 합성 수지나 실리콘 고무 이런 것들로 합니다. 왜냐면 뭐 혹시 뭐 극한 직업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시면요, 의자 같은 거 있죠. 뭐 물 청소하고 막 해요. 근데 때도 잘 안 벗겨지고 이거 여기에 의자에 이물질 묻고 있고 이러면 이 특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뭐 물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기보다는 폴리머 요거 있죠. 폴리머 의자가 그런 성능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의 사용 재료로서 자기나 유리 대신에 실리콘 고무를 사용한 의자고 오염 물질 부착되지 않고 빗물에 의한 세척 효과가 우수하다는 겁니다. 혹시 그 시간 되시면은요, 공부 잘 안 되고 슬럼프 빠지고 이랬을 때 한번 극한 직업의 전기, 뭐 송전 전기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동영상 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으실 겁니다. 네. 그럼 의자에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뭐냐? 의자에서 중요한 거 보세요. 현수의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현수의자의 시험입니다. 한 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50mm짜리 있죠. 전압선용 현수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건조 섬락자는 뭘까요? 건조한 상태죠. 건조한 상태에서 전기가 섬락되지 않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80kV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80kV 이 의자 한 개가 80kV는 견뎌줘야 된다는 겁니다. 80kV까지는. 주수 섬락자는 뭐요? 당연히 비에 젖었을 때요. 비에 젖었을 때는 전원 파괴는 50kV입니다. 건조한 상태가 우리가 더 좋은 상태입니다. 전기는 건조한 거 좋아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주수, 물에 젖었다면 위험한 상태예요. 그랬다 그때는 이 섬락자는 50kV까지 내려갑니다. 50kV까지 견뎌줘야 되고, 유종 뭐예요? 유종 말 그대로 기름 안에서죠. 절연유 안에도 의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같은 거 안에서도. 근데 절연유 속에 넣은 상태에서 절연 파괴 전압이 140kV고요. 유정 섬락전압. 그 다음에 충격 섬락전압이라고 있습니다. 충격파.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충격파 뭐다? 벼락이겠죠. 벼락 맞았을 때. 근데 그 시간이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이라서 얘는 우리가 6장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파의 앞부분이 1.2 마이크로, 파의 뒷부분이 50 마이크로세컨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빡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는 이러한 충격파를 가했을 때 섬락되는 전압으로 125kV가 됩니다. 125kV.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 요 수치는요, 6장에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건조, 주수, 유중, 충격 모두 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압들이요. 그 다음에 의자에서 중요한 거 보세요. 일단 의자에 능률이 있습니다. 의자의 능률 보세요. 능률이란 것은 한 개 섬락전압 곱하기 개수분의 전체 섬락전압이 됩니다. 한 개 섬락전압 곱하기 n분의 전체 섬락전압.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한 개 섬락전압 80kV죠. 80kV인데 5개 뭐 얼마 400kV가 되겠죠. 맞죠? 근데 얘가 한 개 하면 80 되는데 전체를 해 놓으니까 이것을 5개를 묶어 놓으니까 전체는 300kg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따로 있을 때보다 더 적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요? 400분의 300 하니까 0.75가 되는 거죠. 그럼 능률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이 보세요. 의자의 개수 곱하기 의자의 개수 n개 곱하기 의자 한 개의 섬락전압분의 전체 의자련 전체 섬락전압을 얘기한다. 정말 어렵지 않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압 분담이 있습니다. 전압 분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의자가 이렇게 했어요. 의자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만에 5개. 이거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가요. 전선이 이렇게 갑니다. 교재 있는 거 이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100kV의 전압이다라고 하면은 의자 하나당 우리가 건조 섬락자는 80kV지만 한 개당 얼마? 20kV씩을 분담하면 딱 이상적이고 좋겠죠.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있죠. 이 애자를 우리가 전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전압 분담 자체가 전기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경우에 그 분담이 골고루 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내부적으로 전부 다 콘덴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콘덴서 내부 구조가 복잡해요. 이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생략하고, 그래서 보세요. 지금 교재 있는 거지만 제일 가까운데 얘가 한 27kg 정도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얘가. 그 다음에 보시면 21, 19 보시면 19, 16, 17. 쭉. 야,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끝에서 두 번째 의자 있죠. 끝에서 두 번째, 즉 철탑에서 네 번째 있죠. 요것이 가장 전압 분담이 작더라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예상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데 얘가 가장 가까운 데가 예상처럼 가장 많은데 예상과 달리 가장 작은 거는 이게 아니고 요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기적으로 콘덴서 등과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과 애자와 지지물과 정전 용량은 정전 용량 C가 돼요. 그것은 애자의 그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압 분담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전압 분담 가장 큰 애자는 당연히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고, 전압 분담이 가장 작은 애자는 전선에서 지지물 쪽으로 3분의 2 지점이요. 지지물 쪽으로 3분의 2 지점. 여기서 3분의 2. 전선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오른 애자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애자는 철탑에서 두 번째. 오른 애자는 철탑에서 두 번째. 만약에 10년 애자다 그러면은 철탑에서 세 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3분의 2 지점.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자련 보호가 있습니다. 애자련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애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큰 건 벼락이에요. 벼락에 애자가 맞으면 애자도 파괴되고 전원이 파괴되고 깨지가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한 것을 소호각이라고 합니다. 초호각, 소호각 혹은 아킹혼이라고 합니다. 아킹혼. 요건 말이 세 개예요. 초호각, 소호각, 아킹혼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모양, 링 모양으로 있죠. 이렇게. 링 모양 이렇게 한 거 있죠. 링 모양으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소호환, 아킹 링이라고 그럽니다. 아킹 링, 반지 있죠. 반지 링, 그거요. 그래서 요것을 그냥 일단 그냥 덮어 씌우기만 한 것을 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호각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링으로 한 것을 소호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적은 애자련의 전압 분동도 균등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의 이상 현상으로 인한 열적 파괴 방지. 이상 현상이라면 대표적으로 벼락 같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해서 열적 파괴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선 가보겠습니다. 지선. 일장은 있죠. 크게 용어 몇 개 빼고는 그게 다지 수학적인 이런 것들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지선입니다. 지선은 근데 우리 송전과는 약간 잘 안 어울리는 건데 보세요. 우리가 전봇대가 있으면 이건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런 것은 지선이라고 그럽니다. 지선. 지선. 이런 곳에 구형 애자도 있고요. 지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송전에서는 우리가 보세요. 지선의 설치 목적은 지지물의 강도 보강입니다. 지지물이 전봇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어릴 때 이런 데 막 매달려 놀고 그러죠. 놀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 지선이요. 그러는 건데 철탑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철탑에도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철탑 만들고 시험용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임시로 철탑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철탑에서는 지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지선의 종류인데 뭐 참고적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뭐 종류가 뭐 보통, 수평, 가공, 공동, Y, 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이건 기능사에서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거고, 기사에서는 종류 정도만, 뭐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괜히 제가 있죠, 보통 지선, 수평 지선 굉장히 깊게 설명드렸다가 부하만 뭐 용량은 꽉 차고요. 괜히 시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설명드리는 것은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것은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종류 정도는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기능사에서 잘 나오는 건데 궁지선이 있습니다. 궁지선은 뭐냐? 뭐 궁할 때 만약에 지선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궁할 때는 설치하는 것이 궁지선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지선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지선 구비 조건도 이것은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반드시 외우셔야 될 사항들이에요. 근데 전력에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만 볼게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전율이 2.5다. 뭐예요? 안전율이란 것은 여유율이라 그랬죠. 여유율이 2.5고 목주나 A종은 1.5입니다. 목주나 A종. 우리가 A종이 있고 B종이 있는데 A종은 조금 기성품이에요. 그 크기 좀 작은 거. 그거 B종은 좀 주문 제작한 거라 보시면 돼요. 큰 거. 그래서 목주나 A종 작은 것도 있죠. 목주도 작고 A종도 작은데 그런 곳에서는 안전율 1.5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선은 우리가 요거 지선 잘 보시면 강선을 있죠. 아연도구만 강선. 앞에서 말씀드렸죠. 비 오면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구만 하는데 그런 강선을 몇 가닥 꽈서 만들죠. 맞죠? 그래서 지름 2.6이고요. 금속을 3조 이상 꽈서 시설할 것이고, 그때 인정 하중은 전선 지선 인정 하중은 최저 440kg 이상이고,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 부분은 아연도금 철봉을 사용한다. 지중이나 땅 속도 비가 스며드니까. 그 다음에 땅에서 30cm까지는 우리가 흙탕물에 의해서 또 비 젖을 수 있고 하니까 아연도금 철봉을 쓴다는 겁니다. 도로 횡단 시 지선의 높이 5m 정도고, 요거 전부 설비 기준에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선의 가닥수 결정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선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고요. 땅인데 보세요. 만약에 전선의 장력이 이쪽으로 T를 당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선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T만큼 당긴다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선이 이 전봇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P만큼 당겨야 되겠죠. 즉 T는 P만큼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야만 이 전봇대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맞죠? 이만큼 전선이 당길 때 P가 반대만 당겨야 돼요. 근데 지선을 우리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수평으로 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못 당기고 어떻게? 이렇게 당기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T0라고 하는 겁니다. T0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각도가 세타가 있겠죠. 각도 세타가 있습니다. 뭐 지선과 이것이 수평 장력이 이루는 각도 세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어렵지 않죠? 얘는 수직이니까 보세요. 일단 뭐요? 코사인 세타죠. T0분의 P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지선의 장력은 T0 얘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지선의 장력은 T0입니다. T0는 얼마? T0 넘어가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P인데 여기에서 P는 앞에서 뭐 얘 같아야 전봇대가 안 넘어지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분의 T가 된다는 겁니다. T. 즉 얘는 전선의 장력이고요. 전선의 장력이고 T0는 지선의 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얘와 얘가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요거니까 T0 우리가 지선의 장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P 혹은 코사인 세타분의 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선 가닥수가 있습니다. 가닥수. 몇 가닥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N이라 그래. N은 보세요. N은
전체 장력 T제로가 있어요. 전체 장력 T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뭐냐? 얘는 한 가닥당 장력이에요. 한 가닥당 인장 강도입니다. 한 가닥당.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전체가 1000kg인데 이가 1000kg인데 한 가닥에 만약에 200kg 건진다 그러면 5가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A는 한 가닥당의 인장 하중이 된다는 겁니다. 인장을 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는 거. 그 다음 여기에서 뭘 곱한다? K. 안전율입니다. 안전율. 안전율인데 우리가 뭐 지선에서 얼마 그래서 안전율 보통 2.5 이상이라 그랬죠. 만약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안전율은 2.5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보세요. 1000이에요. 1000이에요. 그리고 한 가닥당 인장 하중이 만약 200kg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 5가닥이죠. 5가닥. 5가닥인데 안전율 얼마? 2.5로 하면 얼마요? 12.5가닥이 되죠. 맞죠? 12.5가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닥수에서는 몇 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무조건 이렇게는 절상을 합니다. 절상. 반올림은 우리가 얼마요? 5 이상을 반올림 한다고 하면 그 우리가 4까지는 내리고 5부터는 반올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절상이란 것은 뭐 10.01도 절상은 11이 되는 겁니다. 10.1 당연히 11이에요. 10.5도 당연히 11이에요. 근데 절상이란 것은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주는 것을 절상이라 그래요. 여기에서도 절상을 한다는 거예요. 만 12.5가 나왔다면 13가닥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13가닥이요. 그래서 여기 지선의 가닥수 구할 때 유의사항으로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상해서 가닥수 선정한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객관식이 될 거니까 객관식에서 요거 보기에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데 반올림이 아니고 절상이 됩니다. 또 지선 구하는 거 공식적으로도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기억을 잘 해주시고 뭐 일장 전선로는 크게 부담 없으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